경기가 수축되면 무조건 주식은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좀 경기가 다운사이드로 가면 조금 경기에 방어적인 네. 섹터를 사는 게 맞죠. 네. 기술주. 기술주가 경기 방어주였습니까? 그것도 문제죠. 미국 중심의 선진국은 특히 미국은 혁신 기업들이 조금 경기를 떠받치고 있고 정말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둔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파티가 이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네. 이제 그런 좀 차분한 마음을 갖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네. 생각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죠. 네. 시장의 허와 실을 가려보는 닥터킴의 허실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이 또 됐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얘기부터? 네, 뭐 말씀해 김한준 주실까요? 박사님하고는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증시까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하반기 증시 경기와의 싸움이 중요한 네. 이유 경기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 뭐 거의 다 왔다라고는 하지만 어제도 보면 다 안 왔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각 국이.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기에 대해서 더욱더 좀 궁금해집니다. 박사님 시작해볼까요? 오늘 경기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좀 경기 얘기를 하면 뭐 경기가 확장 기간이냐 수축 기간이냐 이것부터 이제 처음 네. 얘기하고 또 궁금하신 거는 이제 뭐 연착륙이냐 그렇죠. 경착륙이냐 네. 이제 다 좋은데요. 네. 조금 뭐 경기 얘기를 하다 보면 투자자분들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경기는 뭐 수축됐다가 확장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사이클이 있는 건데 경기가 수축되면 무조건 주식은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냐. 정말 뭐 경기가 그 다운사이드 조금 이제 위축 국면에 들어가면 위험 자산 비중은 제로로 네. 완전히 줄여야 되는 거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를 좀 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원론적인 걸 한번 아침에 점검을 해보면 정말 주식을 의미 있게 회피해야 될 뭔가 위험 요인이 있냐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경기는 수축돼도 그럴 정도의 정말 주식을 다 팔고 시장을 떠나야 될 정도로 어쨌든 매크로의 경기 수축의 그러한 그 끔찍한 요인은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끔찍한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는 서서히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쪽에서 좀 저희가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은 경기 사이클을 보면 좀 스타일을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제도 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3달러 정도 빠졌죠. 그래서 뭐 70불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70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다가 이제 계속 아래쪽으로 자꾸 방향을 트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경기가 다운사이드로 가면 이제 에너지 또 경기 순환주 또 산업재 뭐 이런 쪽은 좀 피하고 오히려 조금 경기에 방어적인 섹터를 사는 게 맞죠. 경기에 방어적인 섹터라고 하면 필수 소비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또는 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기술주, 기술주가 오히려 경기가 둔화됐을 때 기술주가 경기 방어주였습니까? 그것도 문제죠. 좀 새로워요. 원래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짧게 끝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에서 경기를 또 이끌 경기 주도주가 경기 순환주보다는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경기 순환주보다는 오히려 차세대 성장주가 오히려 경기를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술 혁신 같은 걸 생각하는 건가요? 오히려 전 세계 경제 성장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항목이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도 있지만 네. 생산성 혁신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생산성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이 지금 잠재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과열이지만 네. 그런 쪽으로 조금 움직인다든지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해석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튼 좀 경기의 베타가 높은 소위 네. 그런 섹터보다는 베타가 낮은 내지는 경기에 조금 내성이 있는 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맷집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네. 이런 측면으로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이야기를. 근데 경기 네. 그냥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 가 있는 그게.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유럽이나 중국은 더 빨리 가고 네. 우리도 좀 앞쪽에 있고 네. 미국은 좀 뒤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은 내려가야 되고 나머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괜찮고 나머지는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려운데요. 네, 뭐 전체적인 그림은 전 세계 경기가 예전처럼 조금 그 차별화되는 성향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좀 리세트가 됐다고 그럴까요? 네. 코로나19가 몰아닥치면서 전 세계 경기가 이제 같이 불황에 들어가고 또 돈을 풀고 재정을 풀어서 네. 지금은 이제 경기가 또 같이 이제 돌아서는 네. 이제 그런 국면인데 말씀 주셨듯이 이제 돌아서는 모양이 조금 국가마다는 다른 네.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이 불황에 들어간 것은 거의 일치했는데 돌았을 때 모양은 좀 미국은 굉장히 조금 견조하고 네. 중국은 조금 약하고 네. 또 신흥국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좀 따져보니까 앞서 말씀 나눴듯이 좀 미국 중심의 선진국은 특히 미국은 혁신 기업들이 조금 경기를 떠받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했기 네. 때문에 노동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조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인구 구조 때문에 사실 일자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본 경기도 좀 미국 경기처럼 노동 공급의 타이트성 때문에 좀 경기가 좀 좋은 것 같고요. 신흥국 전반은 사실 코로나19 전에도 약간 오버캐파가 있었거든요. 좀 전통 산업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공급 과잉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벗어나는 지금 시점에서도 약간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이고요. 그리고 조금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신흥국과 선진국의 경기 차이가 조금 있는 게요. 선진국이 조금 앞서가고 신흥국이 조금 경기가 부진한 이유가 조금 이번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국가와 중앙은행이 이제 동시에 경기 부양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통화재정 정책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부채를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지금도 중앙정부가 이제 신흥국은 조금 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국가 부채 비율을 올리면 S&P라든지 피치라든지 이런 신용 평가사들이 눈이 이제 더 이렇게 똑바로 뜨고 언제 얘네들을 이제 신용 등급을 인하할까, 강등할까 지금 이렇게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기축통화국인 선진국은 조금 더 약간 그 여유가 있는 그러한 모양이고 또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 신흥국은 제로금리 시절에 너무나 이제 독이 든 사과 국가 부채 비율을 낮은 금리의 달러를 많이 차입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간 그러한 신흥국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국가가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지금 환율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리 났더라고요. 신흥국이 많고 어제 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오히려 터키 리라화는 빠졌습니다. 조금 올렸다고. 이렇게 조금 올리면 이게 되겠냐 이러면서 8.5가 15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올린 거죠.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뭐 85%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통화 정책을 그동안 펼치면서 근데 터키는 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더라도 신흥국 전반이 달러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또 그 그런가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의 기업 부채 중에서 달러 부채가 많이 늘어서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쳐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유가 한쪽에서는 구조조정도 하고 부채를 또 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뭐 금리를 내리고 좀 경기 부양책을 세게 펼칠 수가 없는 그런 발목을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조금 코로나19 이전부터 조금 뿌려놓은 원죄 때문에 많은 신흥국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조금 신흥국이 더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부양책은 진짜 동시에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경기와의 싸움이다라는 주제로 지금 자료 몇 개를 갖고 오셨는데 네. 시차, 피벗, 교역이라는 어떤 네. 조건들이 지금 있네요. 일단 시차부터 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박사님. 예. 네. 일단 뭐 미우나 고우나 미국 기준으로 네. 가장 또 통화 정책의 저기 중요성이 있으니까요. 네. 처음에 시차라는 키워드는 좀 통화 정책과 경기는 이제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지금 이제 쭉 한 20년간 네. 상황인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시점이 2000년 6월이었습니다. 네. 6월에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하고 이제 동결 모드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불황은 언제 시작됐느냐? 이 음영돼 있는 부분이 불황인데요. 2001년 4월에 불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경기가 확장됐습니다. 닷컴 버블이 2000년에 터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0년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이 4.1%로 네. 굉장히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최종적으로 올린 거는 2000년 6월이고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은 2001년 거의 뭐 중반 정도. 네. 그래서 2002년에 들어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되고 네. 2002년 하반기에 경기가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었고요. 잘 아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린 게 이 동글뱅이 이제 왼쪽 부분이 해당되겠죠. 네. 2006년 8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결 모드로 들어갔는데 경기는 17개월 후인 2008년 1월부터 네. 여기 음영돼 있는 부분이 네. 2008년 1월부터 경기가 침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그 시점, 네. 마지막 금리 인상 시점과 리세션에 들어간 그 시점의 시차가 무려 17개월, 네. 거의 1년 반 정도 있다가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땠냐? 코로나19 전에 이제 마지막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죠. 2018년 12월에 금리를 이제 최종적으로 올렸습니다. 네. 2008년 말에. 네. 그런데 경기는 어쨌든 코로나가 와서 경기 침체에 빠졌지만 아주 네. 짧게 네. 2020년 2월이 이제 경기 침체였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15개월 시차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그랬지 않냐. 아무튼 경기 어쨌든, 침체는 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금리를 올렸던 시점에서 경기 네. 침체에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된 그 시차가 네.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7개월. 네.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걸렸다. 네. 그러면 뭐 지금 7월에 만약에 다음 달에 금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올린다. 네. 그러면 뭐 한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25년 1월인가요? 뭐 좀 24년? 빨라야 내년 중반, 네. 내년 중반에 네.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또 좀 늦어질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조금 늦게 오고 네.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점. 지금으로 보면 이제 7월이 유력한데 네. 그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는 대부분 주가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2008년에도 22%나 올랐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경기 침체에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1년 6개월. 끝까지 파티는 열었던 거죠. 네. 시장은. 악착같이. 예, 쉬지 않고. 네. 2018년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연말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네요. 2020년 2월까지 19.3% 올랐어요. 그렇네요. 예, 지금도 상반기에 20%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아직 인상을 멈추지도 않았는데. 네. 예. 예, 그래서 뭐 조금 저도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 원래는 이제 연초만 해도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야. 네.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도 상고하저라고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뭐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뭐 좀 뒤늦은 분석이지만 아무튼 경기 침체에 들어가야 주가는 빠지고 물가는 물가 빨간색 선인 물가인데요. 네. 네. 물가도 금리가 동결된 다음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이때는 좀 빠졌네요. 예, 어쨌든 잘 안 빠집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음영돼 있는 부분 경기 침체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 빨간색 선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경기 침체에 일단 들어가면 네. 주식은 좀 빠지는 거죠? 네. 네. 지금 위에 밑에 이제 S&P 예. 500이 있는데요. 네. 음영돼 있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시장은 이제 조금 랠리를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의 성격에 따라서 뭐 주가의 조정폭은 달라지겠죠. 네, 예. 근데 모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와 내년 뭐 특히 내년도에 내년 중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 침체의 강도가 네.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마일드하고 네. 연착륙에 가까운 경기 둔화 국면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렇게 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하락을 뭐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락하기 전에 올라갈 테니까 네. 떨어지기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지금 그런 네. 생각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경기를 보는 이유는 그렇게 큰 정말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둔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파티가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은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네. 이제 그런 좀 차분한 마음을 갖고 랠리를 즐기더라도 알고 즐기는 것과 너무 도치감에 빠져서 즐기는 것과는 이제 다르잖아요. 네. 빠져나오는 이제 순발력의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의 스타일을 가능하면 경기 순환주라든지 에너지 이런 쪽은 좀 피하고 좀 경기 방어적인 종목 쪽으로 조금 초점을 둬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주식에 대해서 즐긴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뭐 그래왔고 뭐 잠깐 일본이 최근에 이제 엄청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일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본은 사실 펀더멘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듯이 너무 인구 구조가 장기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의 인구가 굉장히 노동 수요보다 기업에서 수요라는 것보다 굉장히 노동 공급이 줄어서 노동의 수급 상황이 타이트해지면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이 좀 미쓰이라든지 이런 그 종합상사 주식들 중심으로 주식을 산 거 보면 여전히 그 제조업 쪽으로는 인력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조금 좋은 어쨌든 대학을 나와서 유능한 인재들이 주로 이제 제조업에는 취업을 잘 안 하고 인력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금 완전히 일본 제조업이 최근 뭐 한 10년간, 20년간 너무 이제 쪼그라들어서 그런 쪽으로 진출하기보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제 종합상사, 무역회사 쪽으로 진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재 쏠림 현상도 크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일본은 조금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그런 것과 조금 그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반작용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경기가
괜찮은데 네. 기저에 깔려 있는 펀더멘탈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됐지만 네. 지금 10년 됐죠. 네.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합 팽창이 거의 한 5배 정도 네. 돈을 풀었습니다. 네. 그런데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10년 전에 0.9%에서 지금 0.3%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은 OECD 국가의 최하입니다. 28위 정도로 지금 추락해 있고, 제조업의 생산성이 거의 바닥을 지금 가고 있고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이 기저에 깔려 있는 펀더멘탈은 돈을 푼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물을 10년 동안 5배나 풀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일본 중앙은행이 ETF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아마 10년 전보다 한 5배 정도 네. 산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듯이 결국 일본 주식시장이 지금 좀 유통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게 다 BOJ가 지금 다 사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지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아냥거림도 확실히 줄긴 했으니까. 있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은 네. 반도체죠. 아, 네.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국으로 일본이 조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일본에 정말 집중적으로 투자를 계획하거나 지금 이미 삽을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TSMC는 일본에 공장을 무려 구마모토와 2군데를 동시에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IBM이 이나노 기술을 일본 라피더스인가요? 거기 새로 생긴 일본 반도체 업체에 지금 제공하는 등 아마도 영미권에서의 어쨌든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기네들의 설계도를 조금 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장이 그동안은 이제 대만 TSMC가 그걸 수행했는데 한국이라든지 일본 기타 지역에서 혹은 미국 본토에서 그거를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수혜국으로 지금 일본이 떠오르고 일본에 집중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본의 지금 최근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반도체가 집중되는 이유가 지금 모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노동 시장, 그다음에 오랫동안 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육이 잘 돼 있는 일본 뭐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아무튼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저력이 있는 제조업 기반에 그래도 저력은 있는 국가고 그렇죠. 오랫동안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그런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도를 좀 받아서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 대만, 한국인데 그 제3의 지역으로 지금 일본이 점지된 거고요. 일본이 이제 그런 약간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 어부지리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반도체 전쟁과 각종 규제 속에서 이렇게 이득을 또 보는 국가도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가 일본보다 항상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사실 요약을 해보자면 앞선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을 즐기되 그래도 경기에 대한 흐름을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10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후에 얕은아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즐기자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 밖에도 다른 얘기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사이클로 보면 사실은 시장은 욕심꾸러기 미리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파티를 즐기자. 그리고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는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니까 그때 주가가 올라가고 동결할 때는 인상하다가 멈췄으니까 그래서 좋으니까 오르고 그리고 동결할 때는 곧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기대감에 또 오르고 그래서 이제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는 성향이 욕심쟁이 주식시장이 예, 그렇네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도취되면 막상 이제 금리를 내릴 때 아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내려갈 때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 경기 침체에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한번 주식시장에 큰 약세장을 네. 우리가 보통 경험했다. 네.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경기 침체의 강도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식시장이 얼만큼 과열을 보였느냐 이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은 좀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과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뭐 좀 핵심 뭐 요즘 칠공주라고 하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PR이 뭐 200배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종목들은 막상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이제 조금 좀 수익률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좀 균형되는 시각으로 매크로를 좀 접근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한진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굿모닝 인포맥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